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오늘 만나볼 전문가는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이네요. 죄송합니다. 그 사이에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휙 바뀌었어요. 네, 따뜻한 옷 입고 왔습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 발표가 좀 인상적인데 11월 한 달 동안의 외환 보유액이 99억 달러가 불어나서요. 11월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약 4,364억 달러입니다. 이게 사상 최대 규모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네. 한 달 동안에 뭐 거의 100억 불 늘어났으니까 아하. 이거 굉장히 큰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참고로 예. 전 세계 기준으로 봐도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경제가 좀 어려움에 처해서 특히 외환 시장에서 좀 충격이 발생할 때를 위해 만들어 놓은 보험, 네. 이게 이제 외환 보유액인데, 예. 이 외환 보유액 기준으로 한국이 세계 9위니까 음.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는 이제 중국. 거기는 아하. 3조 달러니까 허허. 우리보다 되게 크긴 한데, 예.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제외하고 보면 러시아가 한 6천억 달러 조금 안 되고, 네. 뭐 또 대만이 5천억 달러 정도라는 걸 생각하면, 대만이요. 예, 그 한국이 뭐 이 정도 레벨이면 굉장히 충분한 수준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과도한 면도 과도하다. 많은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과도한. 그럴 수 있는데, 네. 이제 저 돈이 사실은 이 어디다 운용이 다 되냐면 네. 미국 국채에 대부분 투자돼 있거든요. 근데 예. 그게 제로금리 아닙니까 지금? 아하. 그리고 또 최근처럼 달러가 좀 약세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예. 달러의 값이 떨어지게 되면 음흠. 좀 이렇게 달러에 투자해 놨던 돈들이 우리 원화로 기준으로 보면 아하. 좀 손해가 나는 면도, 물론 이제 모든 외환 보유고는 달러 기준으로 측정하니까 그럴 조금 수밖에 다르긴 없죠. 합니다만, 네.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렇게 큰 돈들을 네. 다른 나라 채권을 사거나 또 다른 나라의 증권을 사기 위해서 만일을 위해 좀 모아둔다라는 거는 이해하지만, 네. 너무 과도한 면도 좀 있지 않냐라는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요. 조금만 우리가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요. 23년 전 오늘입니다. 1997년. 이걸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제 딸이 이때 태어났거든요. 딱 네. 9일 전에 태어났는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요. 달러가 바닥 나가지고 IMF에 돈 빌려달라는 구제금융 받기로 합의한 날이잖아요. 그때랑 비교하면 완전히 천양지차고 정말 다른 상황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외환 보유가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저축은 많이 하고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너무 간단하고 심플한 예. 논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상흑자가 늘어나야, 음흠. 경상수지라는 게 우리가 이제 수출한 거에 비해서 수입을 적게 하면 흑자가 나는 거죠. 아하. 그래서 각 가게로 보면 뭐 이게 좋은 일이죠. 예. 왜냐하면 먼 미래를 대비해서 다들 저축을 해야 되니까. 아하. 그런데 이제 이게 나라 차원에서 이 정도 흑자가 나게 된다라는 걸 좀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열심히 돈을 미래를 위해서 벌어놨어요. 그래서 잔뜩 벌어놓고 그 돈을 저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축을 하는데 외환 위기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거니까 해외에 저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건 겉으로는 참 좋아 보이는데, 이제 내부를 보면 뭔 뜻이냐면, 우리의 소비는 다른 사람의 매출이잖아요. 네. 저축을 많이 한다. 아하. 경제 전체로 저축을 많이 하고 투자를 적게 한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기계류도 수입 안 하고 아하. 여러 가지 뭐 돈들을 들여오지 않는 거죠. 예. 그리고 모아두기만 한다라는 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경상흑자가 발생하는 나라는 대체로 내수가 불황이다라는 걸. 왜냐하면 저축 생산을 잘 안 한다는 얘기네요. 예, 고용도 잘 안 되고. 예, 고용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아하. 우리나라가 97년 이후에 한국 경제가 좋은 점 하면 외환 보유고가 많이 늘어났어요. 예. 또 외환 보유고가 많이 늘어나고 저축은 많이 하고 투자는 적게 하니까 그때부터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아하.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성적인 저금리 여건으로 오게 된 게 외환위기 이후다. 네. 그리고 그 결과가 외환 보유고의 누적이다. 네. 따라서 외환위기 안 난다. 이건 이제 좋은 점. 네. 이제 나쁜 점을 이야기하자면, 뭐 몇 번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금리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게 될 때 아무래도 부동산으로 돈이 가기. 왜냐하면 그 돈을 그게 결국은 그때 말씀 주신 게 빈부격차가 커지고 서민들이 살기 힘들고 월급은 안 오르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예. 내수가 이제 안 좋으니까. 왜냐하면 네. 고용은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해외로 수출 많이 하고 수입은 적게 하니까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은 개선되는 면이 있겠지만, 예. 결국 우리 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실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소가 내수 상공인. 기업들인데, 예. 국내 경제에서 소비가 적고 음흠. 저축을 많이 한다라는 건
결국 내수의 불황 그리고 더 나가서 그때부터 이제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올라가고 특히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심각해지고.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하. 외환 보유고가 늘었어요라는 건 좋은 뉴스지만 아하. 그 뒤에 있는 만성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보다는 이제 굉장히 많은 세계 9위 수준이니까 네. 이제 좀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도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거의 투자를 해야 성장하니까 네네. 네, 그런 면을 좀 고민할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2583님이 질문 주셨어요. 혹시 돈이 분산되지 않은 채 묶여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묶여 있는 거죠. 미국 달러 채권이나 이런데.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일으키면서도 네. 미국 국채 금리가 제로 금리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한국, 대만, 중국 돈들이 미국 가서 채권을 무제한으로 거의 사주니까. 사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미 연준만 미국 중앙은행만 양적 완화한다 그러면서 채권 사는 게 아니라 네. 정작 아시아 국가들 한국, 대만, 인도, 뭐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들이 어마어마한 경상흑자를 일으킨 대신 그 돈을 들고 미국 국채 또는 뭐 미국의 회사채를 사주는 과정에서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아하. 묶여있는 셈입니다. 예. 그리고요, 이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환 보유고가 자꾸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이 달러를 들고 와서 우리나라 주식을 막 사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예, 뭐 9월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무려 한 200억 달러 가까이 주식을 팔아치웠거든요. 네. 24조 원 팔았다. 뭐 그런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예, 봤어요. 근데 11월 달부터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5조 원 이상 그 순매수를 기록을 하면서 순식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11월부터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이런 어마어마한 해외에서 경상흑자도 나는데 해외에서 주식 투자 자금이 갑자기 쏟아지니까 이 돈이 다 쌓여서 외환 보유고로 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외환 보유고 한 달 만에 100억 불이나 늘어나게 된 건 경상흑자도 경상흑자지만 외국인 주식 사서 생긴 일이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건 네. 크게 봐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 이유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9월 달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제 예. 연준이라는 중앙은행의 총재님이 파월 의장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평균 물가 목표제 이러면서 올해 물가 상승률이 0%잖아요. 네. 근데 내년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 뭐 어떤 이유로 4% 5%가 되더라도 2년 평균하면 2%에 불과하다. 따라서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 목표가 2%니까 네. 우리는 올해 지금 제로 물가니까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져 물가가 급등하더라도 제로금리 유지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준 게 일단 미국 달러를 들고 있으면 이 제로금리를 계속 누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보다는 예. 이득이 안 난다. 수익성이 미국 있으면. 그렇죠. 수익성이 높은 자산으로 간다. 예. 이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 사실 그보다는 더 방아쇠를 땡긴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중국의 엔트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엔트 그룹. 예, 뭐 개미 모양을 하고 있는 예. 거의 뭐 어마어마한 대기업이고요. 이게 이제 알리바바의 어떻게 보면 자회사이자 또 분리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마윈 회장이 예, 대주주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물론 마윈 회장은 알리바바 그룹에서 물러났잖아요. 네. 최고 경영자에서 물러났지만 사실은 가장 알짜 회사인 엔트그룹의 대주주였던 거죠. 어허. 이 엔트그룹이 IPO 그러니까 우리 전에 뭐 잠깐 카카오 게임 이야기 제가 들었죠. 예. 그때 했던 것처럼 신규로 주식을 상장시키는 이벤트가 언제 예정돼 있었냐면 11월 초에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한 달 전이죠. 거기서 조달할 자금 규모가 얼마였냐면 345억 달러. 어허. 우리 돈 40조 원. 근데 이제 이걸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렇지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10대 1, 20대 1 경쟁이 있으니까 예. 몇백 조의 자금들이 전부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모주 청약. 예, 이 미래가 창창해 보이고 또 경영자도 상당히 국제적인 조류에 밝은 예, 마윈. 해방론자인 마윈 의장이 예. 여기 대주주다. 이 회사는 정말 창창하고 특히 중국의 금융기관들은 좀 등치만 큰 공룡들이기 때문에 엔트그룹처럼 신속하게 개미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이걸로 잘 MMF 성격의 돈을 모아서 이걸로 또 대출도 좀 해주는 네. 그러니까 사실상의 금융기관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돼 있는 개미들의 돈을 모아서 대출해주는 그런 식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이게 뭐 몇천억 달러의 돈이 여기에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제였냐면 10월 24일이었죠. 중국 정부가. 그렇습니다. 예. 와이탄에서 열린 금융 서밋.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 세계적인 저명 인사들을 모아서 금융권 인사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한 자리에서 마윈 의장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위험이 없다면 혁신도 없다. 음흠. 감독 기관에 위험이 없다면 경제 전반에는 저성장이 찾아올 뿐이다. 그러니까 감독 당국이 너무 금융을 옥죄면 경제 성장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엔트그룹의 대주주로서 할 말을 했죠. 비판적인. 예, 그런데 예. 이제 그로부터 불과 한 열흘이 되기 전이었던 11월 2일 갑자기 중앙은행에서 마윈 회장을 불러서 면담을 진행한 다음에 바로 직후에 상장이 거의 2년 정도 연기될 것 같습니다. 아하하하하. 뭐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모여 있다가 예. 그 돈들이 이제 갈대를 잃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아. 이거 청약을 해서 아주 수익이 보장돼 있는 우량한 금융기관을 살려고 들어갔던 돈들이 이제 묶였다가 풀린 겁니다. 풀리는데 딱 보니까 갈대가 아시아 시장 내에서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신흥국들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엔트그룹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해서 전부 다 돈을 왔는데, 준비해놨는데 예. 다 다른 나라 주식을 팔아서 준비해놨는데 어허. 왜냐하면 새 돈이 꼭 오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때 맞아요. 예 상장 때 제가 잠깐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다른 네. 주식들을 팔아서 음흠. 온 돈들도 있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돈들이 묶였던 돈이 갑자기 풀리면서 아하. 투자를 어떻게든 해야 되는 상황. 어디로든 가야 되는데 한국이 홍콩은 또 또 많이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고. 뭐 이번에 당장 뭐 예. 민주화 운동의 지도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요. 그 젊은 학생들이 구속되는 예. 뉴스를 보셨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니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어허. 대안을 찾는데 그러네요. 대만을 딱 봤더니 대만이 TSMC라는 타이완 세미컨덕터 회사 주가가 막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올랐고. 그래서 아시아 시장 내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나라인 안 그래도 또 좀 투자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돈들이 물밀듯이 한국에 좀 흘러들어온 면도 있었다. 아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참 그 의외의 중국의 그러한 관치, 이 경제 개입이 우리 시장으로의 외국인의 자금이 밀려드는 이런 효과로 이어졌네요. 그것이 또 외환보유고의 폭증으로 이어졌고요. 예, 거기에 이제 더 나가서 아하. 11월 11일 날 그 이제 광군제라고 들어오셨죠. 네네. 홀로 있는 독신을 예. 위한 축제이자 대대적인 할인 판매가 있는. 네. 요새는 우리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아하. 중국의 광군제 연휴에 이루어지는 그 세일이 훨씬 더 한국 입장에서는 더 중요할 정도로 그러게요. 어마어마한 세일을 기록하던 그 시점에 네. 그 다음 스텝이 있었던 거죠. 그날 이제 대부분의 알리바바를 비롯한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의 대규모 그 대기업들이 다 주가가 폭락한 날인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주가는 폭락한 날이었습니다. 네. 그때 뭘 이야기했냐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제 금융감독위원장님 아니면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같은 급, 그러니까 장관급에 해당되는 굉장히 높은 금융당국의 수장인 고수칭이라는 분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국의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돼 있는 여러 대출들이 회색 코뿔소다. 회색 코뿔소가 뭐냐? 그래서 네. 한마디로 말해서 미래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는 최대 위험 요인 뭐 이런 아하. 것들 은폐돼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요인들을 회색 코뿔소라는 비유들을 좀 많이 쓰는데 네. 대놓고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중국에서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기업 부채지 가계 부채가 아니거든요. 부동산 네. 담보대출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어허. 왜냐하면 이제 GDP 대비 한 나라의 경제 총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이 GDP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돈 대비해서 기업들이 지고 있는 빚이 얼마냐면 160%. 그러니까 경제 규모의 1.6배에 달하는 기업 부채가 있는 나라고 실제로 네. 그 가계 부채는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국이랑 반대입니다. 예. 한국은 가계 부채가 GDP의 100%가 넘어서 문제인데 그러게요. 기업 부채들은 오히려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결국 당국이 부동산 거품을 단호하게 억제해야 되고 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거품들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이쪽으로 돈이 넘어가는 게 중단돼야 된다. 아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금융당국들 또는 여러 이렇게 돈 빌려주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억제할 뜻을 계속 보여주고 규제를 강화할 뜻을 보여주니까 가계 대출 못하게. 뭐 이제 예. 개미들의 돈을 모아서 아하. 부동산도 사고 이런 쪽으로 돈이 가는 것들을 억제하겠다는 태도가 너무 보이니까 네. 이제 여기에 우리 경제 입장,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이제 재료 달러 약세 또 겹치는 거죠. 예. 그래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갑작스러운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는 여러 요인이 이번에 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앞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국의 그 연준에서의 그
금리 제로금리 정책의 지속, 그 다음에 그 중국에서의 그런 금융에 대한 개입, 그 결과 우리에게 많은 자금이 몰린다. 달러의 약세가 우리 그 주식 매수, 외국 자금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현상, 이걸 조금 연계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실까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죠. 네.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달러가 약세로 갈 것 같다. 예. 특히 제넷 옐런 옛날 그 옐런, 전 예. 연준 의장님이 재무장관으로, 굉장히 예. 재무장관으로 이제 임명된 분이 과거 2014, 15, 16, 17년에 굉장히 저금리 정책을 옹호하고 네.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돈을 풀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진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재무장관이 딱 되면서 예. 앞으로 미국에서 돈이 많이 풀리면 네. 미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떨어지고. 생각된다면 글로벌하게 투자하려고 있는 입장에서 꼭 미국에만 투자를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미국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되면 상대적으로 시소와 같잖아요. 외환시장은. 그래서 어느 쪽의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어느 쪽은 내려가는 거고 그렇죠. 또 달러가 내려가면 다른 쪽이 올라갈 자산을 찾아서 이동하는 아하. 즉 환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가 첫 번째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식으로 돈을 풀어서 열심히 경제를 부양하겠다라는 의사를 딱 보이게 되면 네. 미국의 미국의 소비도 회복되고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 그러면 제일 수혜를 보는 나라가 어디냐? 수출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의 신흥공업 국가 또는 아시아의 발전된 공업 국가를 가고 싶은데 네. 중국에 원래는 들어가고 싶었는데 중국이 갑자기 규제도 강화하는 것 같고 특히 뭐 회색 코뿔소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앞으로 이런 핀테크라든가 이런 금융 혁신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 거라는 생각이 들면 상대적으로 돈도 지금 물밀듯이 아시아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에 네. 중국 시장이 조금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생기니까 어허. 우리가 대안으로 부각됐다고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앞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요 1,100원 밑으로 지금 내려왔는데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추세를 유지할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당분간은. 당분간은.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두 네. 가지인데 이유가 첫 번째는 연말에 원래 경상흑자가 엄청 많이 납니다. 아하.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12월 결산 법인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산을 맞추기 위해서 아무래도 12월에 좀 물량도 많이 나가고 또 최근 들어서서 경제 지표들도 좋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주문도 지금 쌓여 있는 상황에서 12월, 11월 아무튼 경상흑자 규모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생각해야 되는 요인이고 두 번째가 이제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에 아직도 갈등은 남아 있지만 네. 일단 대체로 지금 합의에 이르는 게 특히 지난 간밤에 들어온 뉴스는 옐런 의장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이제 새로운 캐비넷, 새로운 네. 그 내각에서 재무부. 예. 재무부에서 내년 초에 우리 돈으로 뭐 한 거의 1천조 원, 어허. 9천억 달러 상당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 법안을 지금 의회 의원들과 함께 지금 협의 중인 걸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무당파 의원들을 좀 어떻게 보면 협의를 이끌어내는. 그래서 민주당에서 했던 안보다는 축소, 그러나 공화당에서 제기한 안보다는 확대된 그런 정도의 재정 정책들이 곧 시행에 옮겨질 거라는 게 그게 내년 1월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그러니 네네. 연말 연초에는 환율이 조금 제 생각에는 아하. 1,100원도 좀 깨져 있는 상황인데 네. 추가적인 하락의 어떤 조금 요인이 또 있다. 요인은 좀 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 3, 4월에 가면 우리나라 배당금이 또 해외로 유출되는 시즌이니까 네. 대략 그 정도 되면 또 조금 진정될 여진이 조금 있다고 볼 수 진정되고요. 있겠습니다. 자, 그럼 3, 4월 되기 전까지 약달러 원 강세 이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짧게 조언 좀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단타보다는 조금 길게 보셔야 될 길게. 장이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대형주를 매집하는 시장에서는 너무 빨리 내리지 않는 게 물론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마음들은 있으시겠지만 네. 너무 단타로 조급하게 지금 시장을 보기보다는 조금 좀 기다려도 느긋하게. 느긋하게 연말까지 좀 보셔도 좋은 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